안녕하세요. 천국의 열쇠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가 있어요. 폴리 아주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금 그에 있는 영양 부족과 과로로 늑막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폴리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한 통의 편지를 내놓고 양산으로 두들겨 보였다. 당신들은 영어 좀 읽을 수 있겠죠? 모두 거짓말이에요. 난 그 애를 내 자식처럼 돌봐줬어요. 얼마나 잘 먹이고 사랑해줬는데. 그녀는 말을 다 마칠 수 없었다. 문 뒤에 바짝 붙어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프랜시스가 낡아빠진 문에 너무나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서 누가 밀치게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 가운데로 굴러떨어졌던 것이다.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폴리 아주머니는 이상할 만큼 침착한 모습으로 입을 열었다. 자, 이리 온 프랜시스. 그렇게 떨 거 없다. 넌 이 집에 있고 싶니? 아니요. 아니, 있고 싶지 않아요. 폴리는 보란듯이 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자, 그럼 빨리 가서 네 짐 가지고 와. 챙길 짐도 없어요. 폴리는 장갑을 끼면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더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빨리 가자. 미세스 글래니는 극도의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앞으로 나섰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고소해버릴 테야. 고소할 테면 하세요. 폴리는 소중히 여기며 편지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 고소하게 되면 그 불쌍한 엘리자벳의 돈이 이 아이에게 대체 얼마나 돌아가는지도 똑똑히 알 수 있을 테니까 고소하세요. 다시 무겁고 괴로운 침묵이 가게 안을 짓눌렀다. 미세스 글렌은 할 말을 찾지 못해 파랗게 질린 채로 자기 가슴을 움켜쥐고는 아기에 찬 눈으로 폴리를 노려보았다. 아유, 엄마, 가지고 보내버리지 그래. 멜컴이 볼멘 소리를 했다. 귀찮은데 잘됐죠, 뭐야. 폴리 아주머니는 양산을 겨드랑이에 끼면서 멜컴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바보 같은 녀석. 그러고는 몸을 휙 돌려 미세스 글래니의 더러운 머리를 뚫어질 듯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야. 승자처럼 폴리 아주머니와 프랜시스는 그대로 상점을 나왔다. 두 사람은 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장갑을 낀 폴리의 손이 프랜시스의 커다란 겉조그리를 붙들고 가는 모습은 마치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사로잡힌 동물을 움켜쥐고 가는 것 같았다. 정거장 앞에 왔을 때 그녀는 아무 소리도 않고 비스켓 한 봉지와 기춘약을 사더니 모자도 사서 그에게 씌웠다. 기차 안에서 마주 앉게 되자 폴리는 겨우 다정한 얼굴이 되었다. 새 모자를 귀까지 눌러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비스킷을 먹고 있는 프랜시스를 애정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던 폴리는 눈을 반쯤 감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전부터 짐작은 했어. 그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 그런 것들에게 너를 맡겼다니 참 바보였지. 프랜시스, 내리자마자 머리부터 깎았구나. 서리가 하얗게 내린 추운 아침, 폴리 아주머니가 맥주 회사의 상표가 붙은 타원형 은빛 쟁반에 아직도 지글지글 끓고 있는 베이컨 에그가 담긴 큰 접시와 따끈한 홍차, 그리고 이제 막 구워낸 토스트를 담아 아침을 가져다 줄 때까지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여간 근사한 게 아니었다. 때때로 새벽녘에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깰 때가 있었다. 그러나 금세 이제는 벨소리 따위에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누워버리곤 했다. 스위트 피 덩굴이 그려진 벽지를, 바른 조촐한 침실은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있고 한쪽 벽에는 맥주회사에서 경마에 이긴 기념으로 보내온 경마 그램의 석판화가 걸려있다. 다른 벽에는 교황 그레고리오의 초상화가, 문 옆에는 성지가 꽂혀있는 작은 성수반이 놓여 있었다. 프랜시스는 이제 옆구리의 아픔이 없어지고 기침도 먹고 뺨에는 다시 살이 오르고 시작했다. 한가하게 누워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약간 걱정도 되었지만 여하튼 현재의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10월 말경 유난히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아침, 폴리 아주머니는 그의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무엇이든 잘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먹기를 권했다. 자, 어서 먹어. 어서 더 먹자. 어?
자꾸 먹는 거야. 자꾸 먹어야지 가슴 둘레도 커지고 체중도 늘어나지. 응? 접시에는 계란이 셋, 거기에 베이컨까지 곁들여 있었다. 아침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다. 무릎 위에 쟁반의 균형을 잡으면서 바라본 아주머니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더 명랑해 보였다. 과연 폴리 아주머니는 이내 의미 깊은 미소를 보이면서 말했다. 소식이 있어. 네가 너무 놀라지 않는다면 알려주고 싶은데. 무슨 소식이에요, 폴리 아주머니? 굉장한 소식이란다. 너는 네드 고모부나 나하고만 있으면 머지않아 심심해지겠지? 그녀는 프랜시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라고 프랜시스가 말하려 하자 폴리의 따뜻한 갈색 눈은 이내 환하게 웃는다. 무엇인지 알아맞혀와. 프랜시스는 깊은 애정이 담긴 눈으로 폴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언제나 변함없이 다정하고 친절한 폴리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는 널쩍한 얼굴, 긴 윗입술과 뺨 옆에 털이 난 사마귀까지 이제는 정이 들어 아름답게 보인다. 난 모르겠는데요. 프랜시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시켰다는 걸 알자 폴리 아주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농담했다. 영리야, 네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무 잠만 자서 바보가 됐나 보다. 정말 이곳에 온 후 프랜시스는 너무 편하게 지내왔다. 그녀의 집안에 내려오고 있던 폐결핵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염려한 폴리는 프랜시스도 같은 병이 아닐까 우려하여 오늘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했다. 아침 6시까지 자고 일어난 다음에 폴리를 따라 물건을 사러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네드 고모부는 대단한 미식가였기 때문에 언제나 타인캐슬에서 제일 좋은 닭고기를 사기 위해 좀 으스대는 모습으로 폴리 아주머니는 시장을 돌아다녔다. 또 물건을 사는 품도 대단했다. 그녀는 인류 상점의 단골 손님인데 마음에 드는 점원이 자기에게로 오기까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기다렸다. 폴리 아주머니는 무엇보다도 숙녀다운 우아한 행동을 소중히 여겼다. 태도에서부터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좀 지나쳐 읍내의 가장 유명한 양장점에서 맞춘 그녀의 옷이 가끔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평판이 좋았다. 그래서 그 독특한 옷차림을 하고 거리를 지날 때면 상당한 인물들에게서 인사를 받는다. 예를 들면 측량기사라든가 위생검사관이라든가 혹은 경찰서장 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인사해 올 때 겉으로는 감추려했지만 그녀의 기뻐하는 모습이란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저 사람은 말이다. 오스틴 씨인데 철도 회사의 전무님이셔. 고모부의 친구분이지. 아주 훌륭한 분이란다. 인사를 받고 나면 폴리 아주머니는 모자에 달린 세터를 날리면서 프랜시스에게 이렇게 속삭이곤 했다. 또한 성 도미니코 성당에 훤칠하게 잘생긴 피츠제럴드 신부가 지나가면서 조용히 친절한 미소를 보낼 때면 폴리의 기쁨은 절정에 달하는 것이었다. 매일 두 사람은 성당 앞에서 꼭 발길을 멈추었으며 그때마다 프랜시스는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폴리 아주머니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프랜시스에게는 한없이 후했다. 튼튼한 구두라든가 책, 사탕, 무엇이든 눈에 띄는 대로 프랜시스에게 사주는 것이었다. 가끔 그녀가 낡은 지갑을 열려는 것을 프랜시스가 말리기라도 하면 언제나 그의 손을 꼭 잡고 머리를 흔들곤 했다. 고모부는 구두쇠 노릇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단다. 그녀는 키었고 프랜시스에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하고야 말았다. 폴리 아주머니는 네드 고모부의 유니언 지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유니언 지점은 조선소에서 가장 가까운 운하와 제방 모퉁이에 있었는데 그곳은 몇 개의 아파트와 석산을 나르는 배와 새로 생긴 마차역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사한 곳이었다. 갈색 페인트가 칠해진 2층 집인데 아래는 술을 파는 곳이고 매넌 일가는 그 2층에 살고 있었다. 아침 7시 반이 되면 청소부 매기 미군이 와서 가게 문을 열고 혼자 중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한다. 8시 정각에는 네드 베넌이 저고리는 입지 않았지만 단정한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깎은 얼굴로 2층에서 내려와 술통 뒤에 있는 부대에 새 톱밥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종의 예식으로 꼭 그렇게 한다. 그것이 끝나면 시계를 보고는 우유를 가지고 뒷마당에 가서 윗핏에게 아침밥을 준다. 윗핏이란 경주용 개의 일종입니다.
개는 모두 13마리였다. 이것은 그가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끝나면 이윽고 단골 손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온다. 손님은 스케인티 마군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면서 제일 좋은 구석 자리에 앉는다. 이어서 조선소의 인부들이 몇 사람 들어오고 밤일을 끝낸 첫 운전사가 한두 사람 들어온다. 그들은 독한 술을 한 잔쯤 마신 다음 맥주를 마시고 이내 나가버린다. 그러나 스캔티만은 다르다. 신사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쓴 낡은 나무 액자가 걸려있는 벽 앞에 온순의 표본인 양 서 있는 네드를 충실한 개가 주인에게 보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스캔티는 언제나 앉아있는 것이다. 50살이 된 네드는 약간 튀어나온 눈에 살이 오른 얼굴이고 피부는 누르스름했다. 짙은색 양복이 잘 어울리는 그는 점잖고 침착해 보이는 인상이다. 그에게서는 술집 주인들에게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천박한 너스레나 화려한 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항상 예의 바르고 엄격한 사람이라는 자기에 대한 평판과 이 장사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양치는 감자 농사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아일랜드로부터 쫓겨온 이주자였다. 어렸을 때에는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으나 그는 무수한 역경과 가난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한 끝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의 주점은 경찰 당국이나 양조장으로부터도 신용 있는 상점이라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읍내 유지들과도 잘 알고 있었다. 술을 판다는 건 훌륭한 장사다. 바로 내가 그 좋은 증거다 라고 말하는 그는 실제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의 주점은 젊은이나 40살이 되지 않은 여자는 절대로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니언 주점에는 가족이 섞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유니언 주점에는 가족석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는 무질서를 제일 싫어했으므로 조금이라도 난잡한 행동이 눈에 띄면 즉시 화를 내며 헌 구두짝으로 카운터를 탕탕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카운터 옆에는 언제나 헌 구두짝을 놓아두었다. 소란스러움이 멈출 때까지 그는 구두짝을 두들게 된다. 그 자신은 대주객이었으나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란을 피우거나 난잡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었다. 성 파트리치오 축일, 밤이나 헬로윈, 호그머네이 등의 축일에는 더욱 다정한 모습이었다. 눈이 흐리멍덩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1년 중에 며칠 정도였다. 대개 그런 때는 자기의 개가 경주에서 우승을 하여 허리에 찬 무거운 쇠줄에 새로운 메달이 하나 더 늘어났을 경우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부끄러운 얼굴로 클랜시 보좌 신부를 부르러 스캔티를 보내는 것이었다. 또 고해성사를 본 다음에는 무릎에 흙을 털면서 천천히 일어나 헌금 상자에 넣어달라고 젊은 신부의 손에 파운드 금화를 억지로 쥐어주곤 했다. 그는 성직자를 아주 존경하고 있었다. 특히 성 도미니코 성당의 주임 신부인 피츠제럴드 신부에 대해서는 거의 외경에 가까운 존경을 품고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편안히 쉬세요. 감사합니다.